1398년 여름, 한양의 하늘은 짙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날 밤, 25의 젊은 무관 이숙번은 손에 창을 들고 송현방으로 향했다. 바람은 뜨거웠고 골목마다 피비린내가 번졌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왕자의 난이라 불린 그 밤, 그는 태종 이방원의 명을 받들어 정도전의 측근 심생을 베었다. 피가 튀어오르고 창끝에서 생명이 꺼져갔다. 그러나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로 가득했다. 광화문의 문이 열리던 순간 이숙번은 조선의 새로운 권력 앞에서 선봉에 섰다. 그는 문과 출신이었으나 그날만큼은 전장의 장수였다. 왕자의 난이 끝난 뒤 그는 단숨에 승정원 우부승지로 발탁되었고 2등 정사공신의 이름을 얻었다. 25의 청년이 역사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 영광의 시작에는 이미 비극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 충성은 칼날 위에 서 있었고 권력은 늘 피를 먹고 자랐다. 태종의 눈에 그는 믿음직한 칼이었지만 동시에 언제든 나를 거꾸로 세울 수도 있는 칼이기도 했다. 그 밤 이후 이숙번은 자신의 운명을 바꿨다. 피로 쌓은 공은, 충성으로 얻은 영광.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다. 왕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가장 먼저 버려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다. 1373년 가을, 경상도의 한 집안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이숙번. 그러나 그의 탄생은 세상의 축복이 아닌 속삭임과 손가락질 속에서 이루어졌다. 어머니 남씨는 이미 두 아들을 둔 과부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이들을 데리고 이경에게 제가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숙번이었다. 당시 제가의 아들이라는 낙인은 평생을 따라붙는 멍해였다. 양반 사회에서 그것은 명예를 더럽히는 일로 여겨졌다. 아이가 아무리 총명해도 출신이 모든 것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이숙번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책을 읽고 붓을 들었다. 자신이 태생의 굴레를 넘어설 유일한 길이 학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18세에 그는 생원시에 합격했고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식년 문과에 급제했다. 33명의 합격자 중 1명, 그것은 평민 출신에게는 기적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재능을 곱게 보지 않았다. 조용한 뒷말들이 따라다녔다. 제가의 자식이 감히 문과라니. 그 모멸 속에서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그가 품은 야망은 단순한 출세가 아니었다. 자신을 낮춘 세상을 이겨내려는 복수의 욕망, 그 억눌린 분노였다. 훗날 그는 태종의 곁에서 칼을 들었지만 그 칼의 뿌리는 이미 이때 싹됐는지도 모른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는 결국 세상을 향해 칼끝을 세웠다. 이숙번은 처음부터 칼을 든 사내가 아니었다. 그는 붓을 잡는 문인이었고 글로 세상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조선의 초창기는 글보다 피가 더 설득력 있던 시대였다. 나라가 막 세워진 뒤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상과 명분은 여전히 칼끝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지방관으로 부임하며 세상을 배웠다. 법과 질서로는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권력의 냉혹함을 그곳에서 이숙번은 깨달았다. 붓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무기라는 사실을. 그 무렵 그는 운명처럼 이방원을 만났다. 기록은 침묵하지만 아마도 그 만남은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두 남자는 서로의 야망 속에서 자신을 비췄다. 이방원은 말없이 그를 끌어올렸고 이숙번은 그 기대에 응답했다. 그는 더 이상 학문을 논하지 않았다. 대신 병서를 읽고 군사훈련을 주도했다. 문관이었지만 전장에서는 누구보다 과감했다. 그의 창끝은 언제나 정확했고 명령은 번개처럼 빨랐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무예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었다. 이숙번은 스스로를 왕의 그림자라 여겼다. 붓을 버리고 창을 든 그 순간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었다. 태종의 곁에서
그가 본 세상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었다. 피로 세워진 왕조,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차지한 자리. 그는 이제 문인이 아니라 역사의 전장을 지배하는 칼이었다. 1398년 한양의 밤하늘을 갈랐던 피비린내는 아직 식지 않았다. 제1차 왕자의 난이 끝나자 세상은 다시 조용해진 듯 보였지만 권력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 불꽃의 중심에 이숙번이 있었다. 그는 피로써 태종의 왕좌를 세웠고 그 대가로 공신의 이름을 얻었다. 승정원, 우부승지, 정사공신이 등 25의 청년에게 주어진 영광은 조선의 새로운 별처럼 빛났다. 하지만 그 빛은 곧 다시 피로 물들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 터졌다. 이번엔 이방간이 반기를 들었다. 개성의 하늘 아래 이숙번은 다시 칼을 들었다. 화살이 빗발쳤지만 그는 단 한 발도 맞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하늘이 그를 지킨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를 지킨 것은 신이 아니라 권력의 손이었다. 전투가 끝나자 태종은 그에게 더욱 큰 신임을 주었다. 이숙번은 중추원부사, 동지좌군 절제사로 임명되었고 태종이 즉위한 후에는 좌명공신 1등에 올랐다. 29의 나이에 그는 조정의 중심에 섰다. 젊은 공신, 태종의 오른팔, 모든 문무백관이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법. 충성은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쉽게 교만으로 변했다. 이숙번의 눈빛 속에 어느새 왕과 같은 자부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몰랐다. 그가 세운 왕조의 칼끝이 언젠가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태종이 즉위하자 조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숙번이 있었다. 그는 안성군에 봉해졌고 곧 안성부원군으로 승격되었다. 젊은 나이에 누릴 수 있는 영예의 끝이었다. 태종은 국정을 논할 때마다 그를 불렀고 군사訓練과 격구에 동행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운 벗이었다. 이숙번은 문과 출신이었지만 군사적 재능이 탁월했다. 병법을 논할 때마다 태종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은 언제나 독이었다. 그는 자신이 왕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었고 그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서점문을 세우는 공사 계획이 잡혔을 때 성문이 자신의 집 앞에 세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공사를 중단시켰다. 심지어 그 성문을 정종의 거처 앞에 옮겨 세우게 했다. 내 앞이 조용하면 그만이다. 그의 말은 오만했고 그 오만은 곧 조정 전체의 분노를 불렀다. 백성들은 그의 집을 생문가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태종은 여전히 그를 감쌌다. 그의 공이 크니 조금의 실수는 덮을 수 있다. 왕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피로한 체념이 배어 있었다. 이숙번은 태종의 총애를 믿었고 그 믿음은 점점 교만으로 부풀었다. 그는 왕의 그림자 속에서 왕이 된 듯 행동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림자는 언제나 빛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1414년 설날 태종과 상왕 정종이 함께 자리에 앉은 날이었다. 공신들의 축하가 이어지는 자리에서 이숙번과 하류는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사간원에서 이를 탄핵하자 이숙번은 오히려 분노했다. 자신을 꾸짖은 사관들을 직접 찾아가 협박하고 처벌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다. 태종은 처음에는 침묵했다. 그만큼 애정이 깊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곧 불신으로 변했다. 충성의 이름으로 왕을 받들던 그 손이 이제는 권력으로 왕을 누르려 했다. 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숙번은 여전히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다. 나는 왕을 세운 공신이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향한 주문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번져갔다. 태종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대신 관직을 내려놓게 하며 안성부원군의 이름만 남겼다. 그러나 이숙번은 이를 불만스럽게 여겼다. 스스로의 공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그의 집에는 여전히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하인들은 그를 왕처럼 모셨다. 그러나 태종의 궁궐 안에서는 이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다. 왕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이 궁궐의 등불을 스쳤다. 충신의 이름은 여전히 빛났지만 그 빛은 서서히 그림자로 변하고 있었다. 몰락의 예고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416년 봄, 한양의 하늘은 유난히 메말랐다. 보릿고개의 가뭄까지 겹쳐 백성들은 하늘을 원망했다. 대신들은 연일 대책을 논의했지만 정작 왕의 곁에 있어야 할 이숙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병을 핑계로 궁궐에 나서지 않은 지 수개월이었다. 왕의 눈에는 그 침묵이 변명으로 보였다. 그때 한 신하가 조용히 상소를 올렸다. 이름은 박은. 그는 이렇게 적었다. 전하,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30년이 필요하옵니다. 초심년은 상처를 다스리고 중심년은 털을 닦으며 말심년은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창업의 공신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때이옵니다. 그 글은 곧 왕의 마음을 울렸다. 태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단했다. 박은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충성의 말보다 냉철한 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숙번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박은이 이제 정승이 되었다니. 그는 이를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박은은 내 아래에 있던 자가 아니던가. 그 한마디가 왕의 귀에 들어갔다. 태종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오랫동안 감싸왔던 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왕에게 이숙번은 더 이상 충신이 아니었다. 교만한 공신, 그리고 질투에 눈먼 신하일 뿐이었다. 그날 밤, 태종은 홀로 불을 끄지 못했다. 왕좌 위에서 그는 속삭였다. 이제 그를 놓아야 할 때다. 1417년 초, 조정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세자 양녕대군이 궁밖의 무리들과 어울려 밤마다 연회를 즐긴다는 이야기였다. 악공과 무관, 그리고 기녀들이 세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구종수 형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 태종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가 이어지자 얼굴빛이 굳어졌다. 왕실의 피가 더러워졌다. 이때 불길한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 유배에서 풀려난 구종수가 이숙번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세자에게 말을 보내달라. 비단을 마련해달라. 이숙번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충성이라 믿었고 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며칠 뒤 조정에는 이숙번이 구종수에게 철갑과 투구를 보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태종의 분노는 폭풍 같았다. 세자와 결탁하여 후위를 도모하려 하다니 이 어찌 용서할 일이냐. 그날로 구종수 형제는 저잣거리에서 참수되었고 이숙번에게는 유배명이 내려졌다. 함양. 조용한 산골 낯선 바람이 불었다. 이제 그는 왕의 곁이 아닌 유배지의 죄인이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가 세운 공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그가 흘린 피는 바람 속에 흩어졌다. 이숙번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전하, 충성에는 죄가 없었나이까.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번져갔고 조선의 궁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충신의 이름은 완전히 끊어졌다. 함양의 산맥은 깊고 고요했다. 그곳에 도착한 이숙번은 이제 왕도 궁궐도 없는 세상 속에 있었다. 관직은 박탈되었고 공신의 칭호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이름뿐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조차 세월과 함께 잊혀갔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안개 속이었다. 이숙번은 세월이 멈춘 듯한 산중에서 침묵의 날들을 보냈다. 처음에는 분노가 있었다. 내가 누구 덕에 왕좌가 세워졌는데. 그러나 그 분노는 곧 허무로 변했다. 세상은 그를 잊었고 태종은 다시 불러주지 않았다. 세월은 잔인하게 흘렀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릴 즈음 그는 종종 붓을 들었다. 귀민 머리엔 눈설이 더하나 흐르는 세월 멈추지 않네. 그렇게 써 내려간 시에는 한 인간의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권력은 언제나 사람을 버린다는 것을.
충성도, 공도, 이름도 세월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22년의 세월이 흐른 후 세종이 그를 한양으로 불러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사면이 아니었다. 태종의 유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죽어도 이숙번의 유배를 풀지 말라. 왕은 떠났고 유배인은 여전히 갇혀 있었다. 이숙번은 창문 밖에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세상을 세웠으나 세상은 나를 지우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흩어졌고 긴 유배의 세월은 그렇게 쓰러져 갔다. 1440년 봄. 긴 유배의 끝에서 이숙번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향년 68, 25의 젊은 장수가 피로써 세운 조선의 공신이었으나 그의 끝은 한낱 유배인의 고요한 죽음이었다. 세종은 그 소식을 듣고 종이를 하사하며 애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표시가 아니라 역사의 문을 닫는 마지막 예였다. 그의 묘는 경기도 시흥 물왕저수지 근처 조용한 언덕 위에 세워졌다. 묘 앞에는 문인석이 두 쌍 서 있다. 태종의 헌능을 제외하면 보기 드문 예였다. 왕의 칼이자 충신이었던 자에게 세상은 늦은 존경을 바친 셈이었다. 그러나 그 돌의 침묵은 말하고 있었다. 권력의 끝은 늘 고독이다. 바람이 묘비를 스쳐 지나가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언제 다시 대궐로 돌아갈고 그가 남긴 시의 한 구절처럼 세상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을 깨닫다. 이숙번의 생애는 영광과 몰락이 맞닿아 있는 하나의 곡선이었다. 충성과 교만, 신뢰와 배신이 한 사람의 운명을 엮었다. 그는 왕을 세웠지만 왕의 칼끝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세월의 먼지뿐이었다. 오늘 그의 묘 앞에 서면 묘하게도 평온하다. 권력의 허망함이 아니라 한 인간이 남긴 깊은 흔적 때문일 것이다. 역사는 말없이 속삭인다. 교만은 몰락을 낳고 겸손은 생을 지킨다. 이숙번, 태종의 칼이자 인간의 그림자.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의 언덕 위에서 지금도 바람처럼 이어지고 있다.